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로 전환이 됐다. 정책자금 대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서울시에서는 구역을 해제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그린벨트를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말리의 이충민입니다. 정부는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나와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인데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거래량이 늘면서 대출 또한 굉장히 가계부채 또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월만 가계부채가 5조 원이 증가를 해서 2천조가 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위험 신호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건지 발표를 했는데 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발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요, 2월 2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민 경제는 어렵지만 이 자금이 부동산 쪽이나 한쪽 어디로 쏠리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도대체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2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죠. 엔데믹인데 고금리 고물가로 가계부채가 약간 줄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감소하던 가계부채가 작년 24년 4월 작년 이후로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이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한국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실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시장에서는 누구나 아는 얘기죠. 그리고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시행을 해서 그래서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계부채는요, 대부분 부동산 거래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7월 달까지 작년 7월에 24년 7월에 8천 건까지 증가를 했죠. 당연히 가계부채는 증가를 같이 하겠죠. 그러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량이 하락을 하면서 가계부채가 스트레스 DSR 2단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세자금 대출 강화, 1주택자가 1주택을 매입을 해서 전세를 놓을 경우 그 세입자한테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강화 때문에 생활여유자금 대출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둔화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이후에 8월부터는 가계부채가 꾸준히 하락했다, 둔화가 됐다라고 보여졌고요. 그런 수치에 나와 있고, 자, 이 금융권은 카드론이나 약관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약관대출이라든가 이제 카드론, 현금 서비스 받는 분들은 굉장히 좀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우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10월 이후에 은행권 관리 강화 등으로 상호금융권 주담대가 굉장히 급등했다. 그래서 이쪽을 막았더니 금융권을 막았더니 상호금융공고 쪽으로 물풍선처럼 이쪽을 눌렀더니 저쪽으로 튀어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정책성 대출은 디딤돌 버팀목 중심의 높은 증가세. 그래서 이 매수세를 보시면요, 30, 40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파트 주택 매수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책자금 대출로 인해서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나온 그 배경은 이렇게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큰 취지는 어떤 거냐면 정책자금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주면서
일반적인 대출은 축소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혜택을 좀 완화해준, 그 다음에 혜택을 더 확대한 부분인데요. 보금자리 다자녀주택. 지금 다자녀주택 기준이 지금 3자녀에서 2자녀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죠.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2자녀이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2자녀로 완화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소득, 주택가액 등, 왜냐면은 이 정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주택가액 등 요건을 원칙적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되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서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를 한다. 자, 근데 이게 좀 작년과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왜냐면 정책자금 대출도 아무래도 공적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출 이자가 금리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간 시중금리 인하분을 반영하여 금리는요 3.65에서 3.95%를 기준으로 하되 연중 시장금리 흐름을 보고서 조정을 하겠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뭐 1.8%, 2% 시장금리가 얼마건 상관없이 정책자금 대출의 금리는 이 요건만 맞추면 그만큼 저리로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유동성의 확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을 많이 자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리겠다 이겁니다. 금리는. 하지만 안정적인 대출은 해주겠다. 금리는 올리는데 안정적인 대출은 해주겠다? 그럼 신혼부부에 대한 부담은 다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뭐 큰 혜택이 왔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대금리는 조금 확대합니다.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결혼 많이 해라. 그래서 0.2%였는데 0.3%까지 확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9월에 24년 9월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이 되면서 거래량도 많이 줄고요. 그러면서 가계부채도 굉장히 둔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 자, 모든 정책은요. 정책이 나와서 시행을 할 때, 정책이 나왔을 때 잠깐, 그 다음에 시행을 했을 때 잠깐 정도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거기에 대한 효과는 미비해지고 감각이 무뎌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도 그것 때문에 뭐 해제됐다라고 뭐 용역까지 줬는데 처음에 해제될 때의 목표보다 이게 점점 더 효과가 둔화됐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또한 마찬가지고 대출 규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많이 줄었다가 다시 올해 2월부터 가계부채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데, 올해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가계부채는 상당폭으로 좀 둔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대출도 대출이지만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대출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너무 많이 풀어주면 문제가 되고 너무 쪼이면 또 문제가 됩니다. 이래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자, 허그 보증이 2015년도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해서 이제 완화가 되면서 이제 은행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던 시기에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또 매매가 자체를 끌어올리는, 밑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상승한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요건 중에서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잡으려면 많은 전문가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하거나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것 또한 한 번에 없애거나 많이 축소를 해버리면은 지금 상당히 부작용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빌라 같은 경우 전세 사기로 인해서 이제 허그 보증이 이제 굉장히 126%까지 내리면서 일반적으로 집 하나당 뭐 3천에서 많게는 7, 8천까지 이렇게 반환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이제 안정적으로 하락하는 건 좋지만 안정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전세 보증 비율을 일원화시킵니다. 원래 전세 이제 보증을 하는 기관이 세 곳인데 HF가 90%였고 허그가 100%였고 SG가 이제 100%였는데 이걸 90%로 일원화를 시킨다라는 것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완화를 해주고 풀어주면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그런 푸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완화된 요건을 이제 전세 대출을
보증 관리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원화하겠다. 그리고요, 전세 보증 시 허그 임차인, 허그는 임차인, HF는 전세 물건 등을 심사해서 상환 능력을 이제 강화하겠다. 심사를 강화를 하겠다.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겠다. 이건 뭐냐면 전세 물건 심사를 강화한다. 이 물건이 만약에 뭐 시세가 2억인데 뭐 2억 5천에 전세계 2억에 전세를 했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거는 경매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면은 만약에 1억 8천에서 2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 2억 보증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미리 했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한다. 또 과도한 전세 대출은 가계부채 확대 및 부동산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런 연간 보증 규모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사실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를 많이 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축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 2025년도 올해 처음 나온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마지막 좀 향후 계획을 좀 볼 건데요. 25년 상반기는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시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2월달에 5조가 넘게 확대가 됐고요.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확대 시에 언제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제도 정비에 주력을 하겠다. 정비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정비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하반기는 가계부채 증가세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준비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지금까지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아까 이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첫 페이지에 이제 이 대책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런 가계부채 하나 관리한다라고 해서 이런 어려운 시국이 좀 해소가 될까? 라는 취지로 좀 마지막 장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국내외 정세가 굉장히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자, 이게 불투명합니다. 자, 우리가 아는 위험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는 위험은 예방할 수 있지만 모르는 위험은 이게 공포로 와닿기 때문에 더 크게 시장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왜냐면은 뭐 금값, 그 다음에 환율, 그 다음에 코인, 그리고 부동산 여러 가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 유동성이 굉장히 이 등락폭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자산시장 자체가 모두 다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지금 많이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값만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기의 국내의 정세와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가계대출, 정부는 과연 잘 대처를 할 것인가? 자, 지금 시장과 그 다음에 서울시와 그 다음에 정부와 그 다음에 금융관리부처와 전부 다 따로 놀고 있다. 또 은행까지도요. 이게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따로 놀고 있으면 자 보세요.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서울시에서는 구역을 해제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그린벨트를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가계부채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서민정책은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요, 가계대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는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어려우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이거는 저는 어디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가계부채 규모를 따져야지 무조건 2천조가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관련 부처들이 이게 정말 이 돈이 금리가 인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출이 적당한 곳에 되는가 그 금융감독을 해야지 그 수요자만 무조건 쪼아가지고 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저 은행에 뭐 이렇게 불만 있거나 이제 은행에 뭐 악감정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뭐 현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금리가 내렸는데 오히려 가상금리가 가상금리 조절과 그 다음에 우대금리 축소로 인해서 우대금리 혜택 축소로 인해서 오히려 기준금리가 올랐다. 기준금리는 내렸다. 한국은행에서 내가 빌려오는 돈은 금리는 내렸는데 이 일반인들한테 빌려주는 금리는 올랐다. 이게 얼마나 모순덩어리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부가 과연
이 가계부채를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금융권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올해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펴봤고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7월 달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이 되니까 이제 주택을 매수를 희망하시거나 매수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공부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